여기서부터 멀다. 칸칸마다 밤이 깊은 푸른 기차를 타고 대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이 걸린다. 순천은 나에게 무엇인가? 안개와 병든 지성의 도시. 누구든지 몇 달만 이곳에서 산다면 쉽게 권태와 체념에 길들여진 욕망을 체질 속에 받아들일 것이다. 불만으로 가득 차 보이는 눈동자들, 무릎까지 바지를 걷고 다니는 사내들의 느릿한 보행. 이 도시는 짧은 시간의 여행자에겐 쉽사리 경계를 풀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 도시를 내 몸의 일부분처럼 느낀다. 나는 이 도시를 내 몸의 일부분처럼 느낀다. 28살 청년 시인 기영도. 그는 단 한 권의 시집을 남기고 요절했지만 한국 시사의 신화로 남았다. 그는 안개라는 시로 이름을 얻은 안개의 시인이었다. 그는 자기의 시에 안개는 그 읍의 명물이다라고 쓴 바 있었다. 1988년 여름밤, 그는 순천에 들러 4시간가량 머물며 여행기를 남긴다. 기영도는 순천으로 잠시 피난을 떠난다고 쓴다. 어두운 순천의 밤거리에 서서 그는 왜 순천이 자기 몸의 일부처럼 느껴진다고 기록했을까? 여행기는 의무라다. 그를 이 낯선 도시로 이끈 건 소설 무진기행이었다. 그는 서울의 권태로부터 젊음의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여행길에 올랐다. 이 도시를 침묵 속으로 가라앉힌 여순 11구를 의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때로 사람은 자기 처벌을 통해 각성과 정화를 꿈꿀 때가 있다. 현대사의 비극이 잠들어 있고 그리고 안개의 도시로 상상된 아마 기영도에게는 순천이 자기 내면처럼 끈끈하게 결속되어 있다고 느껴졌을 것이다. 순천 문학의 첫 페이지는 안개 짙은 밤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순천은 현대문학이 뒤늦게 시작된 도시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활동한 문인이 없는 건 아니다.
이막수는 시와 평론, 영문학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친일의 길을 걸은 그는 전쟁 중 납북이냐 월북이냐는 설 속에서 북에서 살다가 1982년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막수 이후 순천문학은 오랜 침묵 상태에 놓였다. 전통적으로 이제 그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지역 문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순천의 경우에는 전라남도 지역 대부분이 그렇지만은 이 누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시를 쓰는 시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지방 순천 시인 협회나 뭐 이런 동호인적 모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조연본 선생의 그런 어떤 강남학부와 같은 그런 것들 성과들로 이어지기도 했고 그랬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문학의 전통은 그대로 이어지면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순천이 판소리 동편제의 고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움직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일제 강점기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근대 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환경보다는 그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 예술 예능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훨씬 더 많았고 일제 시대의 경우에는 이제 전통 예인들이 판소리 창자들이 갈 곳이 공연할 곳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벽도 이영민 선생이라든지 다음에 우석 김종익 선생들이 이제 후원을 해서 그네들을 초청해서 이 순천 지역에 주로 이제 공연을 펼쳤던 것이죠. 그러던 것이 아마 1950년대, 60년대까지 계속 이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대문학보다는 오히려 전통예술이 훨씬 더 발전하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제 근대문학의 어떤 그런 이렇게 도전했었던 또는 근대문학을 창작했었던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늦게 출발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승욱 선생님이나 서정인 선생님 같은 분들이 뒤늦게 이제 활동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에 이제 근대문학이 비로소 이제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됐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연범 선생의 경우에는 강남학부라고 하는데, 이제 이 강남이라는 얘기가 지명이 중국의 이제 양자강 남쪽을 강남이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이제 아주 풍류가 있고 또 이제 관광지로서 명승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천을 소강남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소강남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제 시들을 모아가지고 엮어낸 책이 강남학부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전에 판소리 후원자로 활동했었던 벽소 이영민 선생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순천 지역에 관한 다양한 어떤 그런 인물들이나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교류했던 사람들, 순천의 문화에 관해서 한시로 남긴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이제 벽수시고죠. 그 벽수시고를 통해서 일제 강점기 이후 1960년대까지 이 순천 지역의 문화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터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대문학이 도래하고 거의 반세기가 흐른 1962년, 김승옥, 서정인 소설가가 출연하여 문학사에 순천의 이름을 각인시킨다. 김승옥은 감수성의 혁명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일약 한국 분단의 새 얼굴로 떠오른다. 1964년 발표된 무진기행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념비적 작품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로 꼽힐 뿐 아니라 많은 후배 작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경숙 소설가는 20살에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읽고는 지상이 아닌 다른 곳의 어떤 힘이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내쏜 빛 같았다고 고백한다. 김승옥은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해방과 함께 귀국해 순천에 정착했다. 순천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친 그는 서울대 불문학과에 입학해 196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생명연습이 당선되어 학생 문사의 길로 들어선다.
또 한 소설가, 1960년대 소설문학을 대표하는 서정인. 그는 1936년 순천시 장천동에서 태어난다. 그 역시 성장기를 순천에서 보내고 서울대 영문과에 진학한다. 1962년 단편 후송이 당시 대표적인 진보 잡지 사상계의 신인상을 받으며 데뷔한다. 서정인은 대화체의 실험을 통해 한국 소설사에서 이채로운 작가로 정평이 나 있다. 초기에 강, 벌판과 같은 소설을 통해 소시민적 일상의 피해를 섬세하게 그리다가 소설집 철쭉제 이후 점차 한국 현대사와 유년기 체험이 녹아든 실험적이고 비판적인 서사를 펼쳐 보인다. 장편, 달궁, 소설집 해바라기와 같은 소설들이 이에 해당한다. 1962년 한국문단에 혜성처럼 등장한 순천 출신의 두 소설가. 이들은 해방 후 한글 교육을 받고 출연한 새로운 세대의 기수라고 평가받고 있다. 김승옥, 서정인 작가는 유년기에 익힌 고향말과 정서뿐 아니라 여수낭쟁이 소설 세계의 원체험으로 자리잡고 있다. 서정인의 중편소설 무자년의 가을 사흘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겪은 사흘 동안의 여수낭쟁을 다루고 있다. 당시 작가는 진압군에게 북초등학교로 끌려가 저녁에 풀려나는 경험을 한다. 그는 집으로 오는 길에 진압군이 민간인을 학살해 여기저기 쌓아놓은 현장을 목격한다. 거기에는 그들처럼 붙잡혀온 사람들이 넓은 운동장을 가득 채우고 울타리박 변원 논뱀이 위까지 넘쳤다. 그들은 걸기대회 때처럼 한 덩어리로 운동장을 메운 것이 아니라 무더기로 나뉘어 집총 군인들의 감시를 받았다. 남자 어른들은 아랫도리 맨속옷 하나만 걸치고 깨댕이를 홀딱 벗었다. 무더기와 무더기 사이의 어떤 금은 생사를 가르는 사선인 모양이었다. 벗은 장정들이 손들을 뒤로 묶이고 굴비두름처럼 줄줄이 엮여서 군인들에게 끌려나갔다. 드르륵 드륵 총소리들이 간단 없이 들려왔다. 그들은 경찰관 옷과 금태 모자를 쓴 사람이 군인들과 섞여서 사이좋게 설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또 한 번 뒤집힌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해가 학교 옆산으로 기울자 짧은 가을날이 곧 저물었다. 그는 춥고 배고팠다. 논두렁에 베어놓은 나락을 훑어서 참새처럼 까먹었지만 입만 아프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이 없었다. 그가 어리다고 풀려난 것은 날이 어두워진 다음이었다. 그는 논두렁길을 걸었다. 윗논뱀이 아랫논뱀이가 그의 키만한 높이로 턱이 졌고 거기에 벗은 채 총 맞은 피투성이 송장들이 겹겹이 낮아빠져 있었다. 그는 무섭지 않았다. 아마 그는 무엇에 너무 가까이 갔었다. 장천동에서 자란 서정인에게 남초등학교 앞 오거리, 장천동, 의료원길, 더 위쪽에 있는 북초등학교를 잇는 중앙로는 소설의 주요 부대다. 벌판, 남문통, 무자년의 가을 사흘 등 많은 단편들이 이곳을 배경으로 쓰여졌다. 여순 11구로 동심이 파괴되어 버린 세계를 주목해 그린 건 김승옥에게서도 마찬가지다. 김승옥과 서정인은 그런 점에서 또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말을 하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여순 사건은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좌우에 따라서 달리 해석됐던 거죠. 이 작가들에게는 역사의식이 그렇게 들리는 대로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그런 문제들도 건드리고 있습니다. 모구실이나 그다음에 화포대포라는 작품, 그다음에 또 신의 남문통 이런 작품들, 또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철축제 이런 작품들 읽어보시면 거기에 역사를 다룬다기보다는 서정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생각하는 걸 이끌어낸다는 점, 그게 창작의 하나의 방법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리산의 철축제를 읽고 지리산 철축제를 감상하러 가는 독자가 있다면 서정인의 작품을 잘못 읽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김승옥 작가는 여순 11구 때 아버지를 잃는다. 여순 11구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여수와 남해 등지로 피난했던 그의 가족은 순천이 수복된 1950년 다시 순천으로 돌아와 금곡동에 정착한다. 그는 남초등학교에 입학했으나 전쟁 후에는 북초등학교로 전학한다. 금곡동 일대를 무대로 당시의 체험을 담은 소설이 건이다. 말을 건. 이 소설 역시 어린 주인공을 등장시켜 동심을 메마르게 했던 당시의 공포스러운 도시 풍경을 그린다. 우리 집은 비교적 높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얼마 크지 않은 이 시를 대강 다 내려다볼 수가 있는데 시내의 여기저기에서 아직도 불타고 있는 건물들이 보이고 덜어는 완전히 타버린 빈터에서 푸른 연기가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는 것이 보이기도 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대로 곧장 마당가에 나서서 보면 저 아래 시가지의 중심부에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받고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유리창들을 거느란, 그래서 그것이 찬란한 왕궁처럼 생각 키우는 시립병원의 멋있는 모습도 그날 아침에는 사라져버리고 잘못한 숫덩이 모양이 되어 있었다. 시립병원보다 좀 더 북쪽에 자리 잡은 방위대 본부에서는 아직도 불길이 오르고 있는데 소방차 2대가 소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보였다. 나는 그 집이 빈집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고집하고 싶다. 미영아! 하고 부르면 곧 네가 뛰어나올 것 같았었다. 아니라면 어느 날엔가는 아름다운 일본의 크레용을 내게 대한 선물로 가지고 돌아와서 네가 다시 그 집에 살게 되리라는 기대를 간직하고 있었다. 너의 빈집이 내게는 용궁처럼 신비로운 곳이었다. 나는 온갖 화려한 공상을 그곳에서 끄집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자, 미영아, 나는 이제 몇 분 안으로 이러한 모든 것 위에 먹칠을 해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른들이 빨갱이의 시체를 묻으러 가는 일에 소녀는 따라 나서고 그건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고 자주할 만큼 동심을 잃고 만다.
이런 기억들은 자연스럽게 무진기행으로 이어졌으리라. 근대화는 인간의 삶을 바꿔놓는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원형을 잃어버린다. 무진기행의 주인공은 자신이 시작된 곳, 자신의 원형이 훼손되기 전 모습으로 보존된 시온을 찾아 무진으로 내려온다.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기가 뿜어내놓는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헤쳐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안개, 무진의 안개. 너무나 유명한 시대의 분장이 되어버린 무진의 안개는 앞서 소년 주인공들이 백일몽처럼 겪은, 그래서 현실감은 없지만 동심을 짓밟고 간 그 음울한 기억의 다른 표현일지 모른다. 젊은 여행객 기영도는 그 안개와 같은 순천의 시간 속으로 뛰어들어 자기 몸의 일부처럼 느낀다고 신음했을 것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김승옥 무진기행 그러면 상당히 낭만적이고 감수성의 공간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김승옥 문학의 가장 뿌리는 여순 사건이나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그 트라우마가,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굉장히 밑에 깔려 있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또 실체와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낭만적인 고향으로서의 무진이 아니라 그 안에는 누이가 침묵해야만 했었던 그 아픔이 그 안에 들어있는 공간으로서의 무진. 마치 순천의 무진이 그렇듯이 지리산이나 소록도, 그다음에 제주, 다 아름다운 풍경 뒤에 숨어있는 비극적 역사를 보게 한다는 점, 그 점에서 박해받은 어떤 자들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망명을 기획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순천을 주목해 봅니다. 여순특별법으로 이어진 70년의 여정. 순천 출신 작가들에게 상흔으로 남고 그것으로부터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운 여순 11구. 이 사건을 금기로부터 해방시켜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린 작가는 조정래다. 어떤 이는 1980년대를 가리켜 조정래의 태백산맥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의 80년대 전 기간에 걸쳐 연재된 태백산맥은 발표될 때마다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단행본으로 출판된
낸 이후에는 수백만 부가 팔리는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바탕으로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사람들에게 분단과 전쟁을 바라보는 어떤 인식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가져오게 했으며, 그것은 한국 사회가 민주화와 변혁의 길로 가는 데 있어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문학의 영향력이 급속히 감소한 것이 21세기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찌 보면 조정래의 문학은 소설이 그야말로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서 군림하던 그런 시대를 상징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백산맥은 1983년 연재를 시작해서 6년 만인 1989년에 완결한 10권에 이르는 대하장편 소설이다. 사사망쟁과 여순항쟁이 일어난 1948년 10월부터 6.25 전쟁이 끝나고 분단이 고착화된 1953년 10월까지를 배경으로 한다. 여순 반란 사건은 태백산맥이 나오고 나서 반란의 꼬리표를 떼고 비로소 여순 11구가 된다. 문학평론가 김윤식은 우리 문학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해방 후 40년의 기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조정래는 태백산맥 이후 아리랑, 한강 등 장강 같은 대하 3부작을 완성하여 왜곡되고 훼손된 한국 현대사를 진실되게 복원해냈다. 마부의 아들로 태어난 시인이 있다. 그의 아버지는 화물열차가 순천역에 버린 석탄을 조랑말에 실어 날랐다. 소녀는 중고등학교 야간부를 다니며 신문 배달, 서점 점원, 군청 급사를 하면서 시인을 꿈꾼다. 서울로 간 소녀는 마침내 시인이 된다. 그러나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시집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29년 만에 슬그머니 얇은 시집을 내놓는다. 1996년이었다. 시집 주편이 나왔을 때 세상은 떠들썩했다. 29년 동안 쓴 시 중 고르고 골라 35편만 묶은 시집은 빼어났다. 표제작 주편 같은 시는 퇴고를 80번이나 거쳤다고 한다. 문단에서는 주편 읽어봤어? 라는 말이 돌고 주편은 이내 동료 시인들이 아끼는 시집이 되었다. 그를 시의 제재로 삼은 동료들의 헌시가 10여 편에 이른다. 소설가 김성동은 평안도에 백석이 있고 충청도에 용례가 있다면 전라도에 정춘이 있다는 평도했다. 서정춘 시인의 등장에 얽힌 이야기다. 어쩌면 그 서정춘 시인의 그 시적 형식이야말로 이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압축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드러내면서도 가령 여수 순천의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이 압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총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언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은유적 형식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역사적 이야기들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누가 누구를 사랑했던가, 지금은
저만큼 혼자뿐인 그녀의 생, 몹시 흔들리는 바람둥이 나에게 모가지가 꺾여져 하얗게 웃네. 허리가 꺾여져 하얗게 웃네. 순천의 자연과 서정을 동심의 언어로 발전시킨 또 한 사람, 오세암의 작가 정채봉. 간결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동화들, 동심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믿은 그는 한국에서 성인동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작가로도 유명하다. 정채봉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해룡면에서 태어났다. 197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그는 방정환, 윤석중, 이원수 이후 한동안 침체된 한국의 아동문학을 다시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8년 병환으로 55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대표작 오세암은 그가 어린 시절 할머니를 따라 서남사를 드나들면서 들었던 설화에서 작품을 작성했다. 스님은 그 거진암매와 포구에서 만났다. 수만 마리의 하얀 나비들이 나는 듯 눈발로 가득한 바다를 보고 있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옆에서 들렸다. 누나, 눈이 바다보다 넓게 내린다. 스님이 돌아보니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장림 소녀의 손목을 잡고 소나무와 나란히 서 있었다. 작은 나무 그릇을 하나씩 든 것으로 보아 얻어먹고 다니는 아이들이 틀림없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스님은 아이 옆으로 다가서며 말을 걸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서 빤히 스님을 쳐다보았다. 가을 아침 물빛처럼 시린 눈총이었다. 스님 눈썹에도 눈송이가 떨어졌는걸? 스님의 손이 눈 위로 올라가자 아이가 다시 말했다. 콧등에도야. 장림소녀가 아이의 어깨를 끌어당기며 물었다. 누구니? 스님이야. 머리에 머리카락 씨만 뿌려져 있는 사람이야. 머리카락 씨만 뿌려져 있다고? 그 녀석 참. 스님의 입가에 초승달 같은 웃음이 물리었다. 정채봉 선생님이 추구했던 어른을 위한 독자를 염두에 두고 어른을 위한 동화를 썼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 동화 문학사에서 상당히 좀 이색적인 측면이고, 또 그 이후에 많은 동화 작가들이 물론 이제 어린이 독자를 염두에 둔 작품 활동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른을 위한 그 독자를 상정하고 작품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도 아마 정채봉 선생님의 어떤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채봉 선생님의 어떤 그 문학사에서의 위치가 좀 독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천 향동의 문화의 거리에는 곽재구 시인의 창작의 집 정화가 있다. 곽재구 시인은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로 시작되는 사평역에서라는 시를 발표한다. 그는 1981년 이래 한국 현대 서정시를 대표하는 시인이다. 그는 20년간 순천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이곳에 머물며 순천에 시향을 더하고 있다.
이 순천이란 지역이 아주 오래된 그런 지역이고 그 오래된 지역은 수많은 역사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품어 안고 있는 도시라고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곽재우 시인의 시의 스타일 자체가 바로 그 다양한 여러 이야기들에 하나하나 이 삶의 숨결을 부여해 주는 그런 언어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천과 곽재우 시인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시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양한 삶의 갈래들의 숨결을 부여해 주면서 그게 이 순천의 오래된 역사성만큼이나 또한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순천의 그 미래의 시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미화될 수 있겠는가, 그것들을 더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이 아름답게 찾아내는 그런 이 언어의 보고로 곽재우 시인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순천시가 곽재우 시인을 정말로 중요한 시인으로 자리매김해주는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시인이 아니라 미래의 시인으로 어떻게 곽재우 시인을 자리매김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진기행으로 시작된 순천의 현대문학이 어느덧 60페이지를 넘기고 있다. 여순 11구로 오랜 시간 순천은 침묵의 도시였지만 한편 문학은 그 침묵으로부터 깨어났다. 순천 문학은 한국 문학사에서 매우 극적인 사건처럼 소생했다. 역사로부터 훼손된 현장이면서 재생을 꿈꾸는 곳으로. 그래서 넉넉한 품이 된 순천 문학.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어떤 것이 존재하는 시원으로서 순천과 순천 문학은 기억되고 있다. 순천 문학의 60페이지. 순천의 대표적인 작가들을 살펴보았지만 순천 문학을 지키고 이끌어온 많은 문학인들의 헌신을 기리기에 페이지가 너무 적다. 교단에서 문학을 가르치며 후학을 길러낸 문학인들을 빼놓을 수 없다. 시집 봄비의 이수복 시인, 문병란 시집 무등산과 노래 직녀에게로 유명한 문병란 시인, 서사시 전봉준의 장효문 시인, 30년간 순천에 머물며 후학들을 기르고 문학운동을 전개한 안준철, 박두규 시인 등의 공로를 많은 이들이 기억한다. 대학에서는 순천사범의 박기동 시인, 순천대의 이청준, 문순태, 한승원 소설가, 송수권, 곽재구 시인이 후학을 기르는데 힘썼다. 목포대에서 은퇴한 허영만 시인은 문학하는 시민의 길동무가 되어주었다. 1980년대 노동시의 대표주자 중 한 사람이었던 김기용 시인은 순천에서 활동하다가 별세했다. 이 외에도 기록으로 남겨야 할 많은 문학인들이 순천 문학 60년을 지켜왔다. 지역 문학 단체들의 활발한 문학 활동은 순천 문학의 살아있는 현장이다. 김승옥 문학상 시상식, 무진기행 100일장은 지역 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 여순 11구 문학상이 제정되고 시나리오 공모전도 개최되어 순천 문학은 아픈 역사를 딛고 화해와 평화, 재생을 궁구하는 문학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적이 결코 훼손되지 않고 면면이 이어질 100년의 문학도시 순천을 생각해본다.
이곳에 와서 쉰다. 전생과 후생 최초의 휴식이다. 당신의 슬픈 이야기는 언제나 나의 이야기다. 구부정한 허리의 인간이 캐퍼리를 기어와 낡고 해진 해의 발바닥을 주무른다. 다른 이곳에 와 첫 치마폭을 푼다. 은목서 향기 가득한 치마폭 안에 마을의 주황색 불빛이 있다. 등이 하얀 거북 2마리가 불빛과 불빛 사이로 난 길을 리어카를 밀며 느릿느릿 올라간다. 해와 달이 빚은 알이다. 알은 알을 사랑하고 꽃과 바람과 별을 사랑하고 360날 갯벌 위에 펼쳐진 그리운 노동과 음악. 새벽이면 9마리의 숭금빛 용이 인간의 마을과 바다를 껴안고 날아오르는 것을 보았다.